i artylerii Sił Zbrojnych NATO jest coroczne ćwiczenie Dynamic Front. Takie swoje powiedzenie, które zawsze przekazuję moim żołnierzom, że jesteśmy skazani na sukces, ponieważ znamy swoje możliwości, wiemy, że jesteśmy wspaniale wyszkoleni, więc wiemy, że jedyną tak naprawdę konsekwencją tego, co robimy, jest tylko zwycięstwo. Nun, die Erfahrungen i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 sind also durchwachsen. Nahezu kein Großgerät sei uneingeschränkt kriegstauglich, heißt es in einem internen Bundeswehrpapier. Die Panzerhaubitze 2000 etwa habe eine so hohe technische Anfälligkeit, dass die Kriegstauglichkeit stark in Frage gestellt wird. 최근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최대 연합훈련인 다이나믹 프론트 2026을 통해 한국의 자부심인 K9 자주포가 나토를 대표하는 포병 무기이자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게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토 각국이 자랑하는 유럽산 자주포들과의 비교 훈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운용국들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지구 반대편 8,000km 떨어진 혹독한 환경에서 현지 무기 대가리 부시며 도장 깨기를 시전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반전,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나토 최대 연합훈련인 다이나믹 프론트 26이 진행되었는데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중점으로 독일, 스페인 등 약 24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포병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훈련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여러 나라가 모여 포를 쏘는 데 있지 않은데요. 서로 다른 국가의 MLRS, 자주포, 견인포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묶어내는 기술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지휘소를 두고도 독일이나 폴란드에 있는 포병 부대에 임무를 하달하여 사격할 수 있는 원격 지휘 통제 시스템인 아스카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했는데 미국 지휘소가 타겟을 지정하면 폴란드의 K9 자주포나 영국의 AS-90,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사격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전선 너머 깊숙한 곳에 적 지휘소나 보급로를 타격하는 중심 타격은 MLRS가 맡고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전차 군단을 타격하는 기동 타격은 폴란드의 K9과 프랑스 세자르, 스웨덴 아처,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 등 자주포가 담당했습니다. 또한 특정 요충지에서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하는 거점 방어는 미국과 캐나다의 M777 견인포가 그 임무를 맡았죠. 이렇게 각기 다른 사거리와 위력을 지닌 무기들이 하나의 지휘 아래 동시 탄차, TOT 사격을 수행하여 적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핵심인데 단순히 포만 묶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눈, 레이더까지 집결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포병 레이더가 적 포탄의 궤적을 읽으면 그 정보가 즉시 각국에 배치된 자주포 부대로 전달되어 1, 2분 안에 보복 사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죠. 그렇다면 이번 훈련이 대체 왜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규모도 규모인데 이 훈련 자체가 현재 유럽의 안보 지형과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장거리 정밀 타격의 중요성이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실 텐데요. 이번 훈련은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적의 지휘소나 보급로를 정확히 타격하는 연습을 반복했는데 이는 적이 국경을 넘기 전에 철저히 무력화하겠다는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나라마다 통신 장비와 포격 시스템이 달라 협동 작전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훈련의 핵심인 아스카 시스템은 30여 개국 군대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즉각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한 것이죠. 특히 훈련 장소가 폴란드와 루마니아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전방인데요. 즉 러시아가 나토 영토를 한치라도 침범하면 유럽 전역에 흩어진 나토 화력이 실시간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준 전략적 메시지인 셈이죠. 또한 이제는 단순히 대포만 쏘는 시대가 아님을 보여주며 다영역 작전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 드론의 정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누가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먼저 쏘느냐의 치열한 싸움을 연습한 것인데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군의 피해는 줄고 승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이번 훈련이 과거와 유독 색달랐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혹한기 시즌 폴란드 북부부터 따뜻한 루마니아 흑해 연안까지 유럽 전역의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동시에 포병 화력을 통합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제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와 천무 MLRS가 나토의 지휘 통제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녹아드는지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K9이 훈련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K9은 핀란드군 소속으로 2024년 이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었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후 북유럽 사격장 등에서 K9의 성능을
뽐내며 나토 연합군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는 K9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이제 나토 최전방에서 실제 주력 화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케이도 함께 주목받으며 자주포와 에메랄스라는 한국산 세트 메뉴가 나토 핵심 타격 자산으로 완벽히 공인받았죠. 과거 핀란드가 소수로 참가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폴란드가 수백 대의 K9을 실전 배치 중이라 훈련에서의 비중과 존재감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훈련이 폴란드의 혹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추운 데서 고생했다는 수준이 아닌 무기체계와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한기를 견디도록 설계된 K9 자주포에게 폴란드의 겨울은 그야말로 최적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기온에서도 엔진 시동이 즉각 걸리고 얼어붙은 진흙탕이나 눈길에서도 궤도 차량 특유의 기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구동부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는데요. 또 포신을 움직이는 유압류가 얼거나 굳지 않고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유압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K9은 이미 한국군에서 검증된 추위에 강한 몸이라 폴란드군 내에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겨울철 폴란드 평원은 눈이 오거나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거대한 진흙탕이 되는데 이는 라스푸티차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트럭으로 끄는 견인포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얼어붙은 땅을 파는 데에만 수십 분이 소요되지만 K9 같은 자주포는 스스로 험지를 돌파해 사격 진지를 점령하고 쏜 직후 바로 도망가는 슈덴스쿠시 완벽하게 가능하죠. 이에 이번 훈련에서 K9의 생존성이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보다 압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심지어 아처 중주국인 스웨덴마저 자존심을 저버리고 차륜형 자주포가 혹한기에는 극도로 낮은 운용성, 기동성, 사용자 편의성을 보인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리는 스웨덴 국방 기획자들이 눈과 험지에서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차륜형 시스템 대신 궤도형 포병 플랫폼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K9 자주포가 나토 24개국을 놀라게 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정신 나간 통합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훈련의 핵심이 아스카 시스템이었는데 미국이 만든 아스카 시스템은 각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디지털로 직접 연결하는 나토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기반 전송에서 오역이나 소통 실수를 없애주며 탐지부터 사격까지의 시간을 수십 초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고 기기의 장벽을 무너뜨려 미국의 하이마스, 한국의 K9, 독일 펜저어비치 2000이 하나의 거대한 연합 포병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번 훈련에서는 루마니아 지휘소에서 폴란드 국경에 K9의 명령을 내리는 초국가적 화력 운용이 성공했으며 특히 폴란드의 K9과 천무가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신뢰할 수 있는 타격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나토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이 아스카와 연동되지 않는 사례가 이번 훈련에서 종종 발생한 것이죠. 펜저어비치 2000은 독일 특유의 고도화된 정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인 아들러가 아스카 공통 규격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오래된 이탈리아군의 펜저어비치 2000은 구형 시스템이 최신 아스카의 고속 데이터 신호를 따라가지 못해 네트워크에서 자꾸 튕겨나가는 불통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애초에 펜저어비치 2000은 단독 작전 능력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다 보니 외부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낮았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 문제로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펜저어비치 2000의 이런 시스템 연동 문제는 2018년 파이어스 불리틴 자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독일의 아들러가 미국산 장비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결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프로토콜 불일치로 인해 다른 화력 통제 시스템 간의 연결이 불가능했거나 미국 부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랜을 통한 우회 방식을 써야만 했던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펜저어비치 2000은 폴란드 현지의 혹독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밀한 자동장전 장치의 센서들이 진흙가루와 습기, 결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류를 일으켰고 부품이 너무 복잡해 야전 정비도 쉽지 않았는데 특히 무게가 약 57톤에 달해 K9보다 10톤가량 더 무거웠던 점은 겨울철 진흙탕 환경에서 기동력 저하와 집안 압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펜저어비치 2000의 한계는 예견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펜저어비치 2000은 현저히 낮은 가동률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전투 시 자동장전 장치의 과부하가 걸려 가동률이 종종 50% 이하로 떨어지곤 했죠. 심지어 최근 독일 언론이 폭로한 군 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119대의 펜저어비치 2000 중 즉시 투입 가능한 기체가 약 4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품 부족과 복잡한 정비 주기가 겹치며 세계 최고의 명성이 무색해진 것이죠. Material und Know-how aus Deutschland. Die Bundesrepublik ist nach den USA der zweitwichtigste Waffenlieferant für die Ukraine. Im vergangenen Monat wurden gerade erst wieder 3 Milliarden Euro für Waffen freigegeben.
Der Praxistest des Kriegswerkzeugs ist allerdings ernüchternd. Ein internes Papier der Bundeswehr kommt zu dem Schluss, dass das Großgerät aus Deutschland nicht vollumfänglich einsetzbar sei. Die Panzerhaubitze 2000 etwa habe eine so hohe technische Anfälligkeit, dass die Kriegstauglichkeit stark in Frage gestellt wird. Probleme bei anderen Großgeräten wie dem Flugabwehrsystem Patriot und dem Leopard 2 Panzer. Es fehlt an Ersatzteilen und der Aufwand für Reparaturen ist groß. Die Ausbildung an diesen komplexen Systemen ist elementar und kann nicht übers Knie gebrochen werden, sondern muss sehr früh gestartet werden. Das Zweite ist, dass je technischer ein Detail, je technischer eine Waffe, desto anfälliger ist sie. Während Bundeswehrsoldaten etwa 2 Jahre an einem Großgerät ausgebildet werden, haben ukrainische Soldaten dafür oftmals nur wenige Wochen Zeit. Und wenig Erfahrung bei der Instandsetzung führt zu langen Ausfällen des Geräts. Nun, die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 sind also durchwachsen. Nahezu kein Großgerät sei uneingeschränkt kriegstauglich, heißt es in einem internen Bundeswehrpapier. Florian Flade arbeitet für die Recherchekooperation von NDR, WDR und Süddeutscher Zeitung. Florian, welche Brisanz hat denn dieses Papier? Nun, dieses Papier, dieses Protokoll eines Vortrages aus dem Januar, da hat ein Militärattaché vorgetragen bei der Unteroffiziersschule des Heeres. Dieses Papier war nicht für die Öffentlichkeit bestimmt, es ist eingestuft und dieses Papier enthält, deswegen fanden wir es berichtenswert, in ungewöhnlich deutlicher, ungeschönter, auch undiplomatischer Sprache eine Zusammenfassung der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systemen. Und wir hatten das in dieser Form noch nicht vorliegen gehabt und deswegen haben wir uns entschieden, darüber zu berichten. Und was heißt das jetzt für die künftige Beschaffung von Rüstungsgütern, wo ja Milliarden zur Verfügung stehen werden? Nun, man muss sagen, die Erfahrungen, die da in der Ukraine gemacht werden seit dem Angriff Russlands im Februar 2022, die sind natürlich sehr wertvoll für die Rüstungsindustrie, für die Bundeswehr und sämtliche europäischen Armeen, wie man sich aufstellen muss für einen Krieg der Zukunft und möglicherweise auch eine Auseinandersetzung eben mit Russland. Wir haben gehört, dass die Industrie durchaus ein Interesse hat, zu schauen, wie diese Waffen funktionieren in der Ukraine. Man redet dann von der Performance dieser Waffensysteme, was funktioniert gut, was funktioniert nicht gut. Da gibt es wohl auch einen Rücklauf. Die Frage ist, ob das schnell genug in die Entwicklung neuer Waffensysteme einfließen kann. Nur mal angenommen, Deutschland befände sich im Krieg. Würden wir da vor ähnlichen Problemen stehen wie die Ukraine? Nun, wenn man sich anschaut, was da über die Erfahrungen der Ukrainer mit deutschen Waffensystemen berichtet wird, dann ist eines der Hauptprobleme offenbar die Instandsetzung. In der Ukraine können Waffen nicht in der Frontnähe repariert werden. Es gibt allgegenwärtige Drohnenangriffe, permanente Gefahr aus der Luft. Das hatte man auch bei der Entwicklung dieser Waffensysteme noch nicht mit einkalkuliert wohl. Und das macht den Ukrainern sehr zu schaffen. Das kann eben nicht in Frontnähe. 반면 K9은 지구 반대편 8,000km나 떨어져 있는 국가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현지에서 완벽한 상호 호환성과 동급 기체 중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훈련을 주도한 폴란드에게도 엄청난 자부심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설계된 K9은 나토 표준인 아스카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한국 관하는 폴란드의 토파즈 시스템을 K9에 완벽히 이식했고 이것이 나토 시스템과 연동되자마자 K9 하드웨어가 0.1초의 지연도 없이 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K9은 정지 상태에 30초, 이동 중 6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하는 속도와 빠른 슈덴스쿤 능력을 보여주며 생존율과 효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Na współczesnym polu walki wygrywa ten, kto pierwszy rozpozna cel, wykryje przeciwnika i kto pierwszy odda strzał. Jednym z najważniejszych ćwiczeń wojsk rakietowych i artylerii Sił Zbrojnych NATO jest coroczne ćwiczenie Dynamic Front. Jest to ćwiczenie, które integruje pododdziały artylerii państw członkowskich NATO. W 2026 roku ćwiczenie odbywa się na terenie Polski i Rumunii. Po raz pierwszy w tym ćwiczeniu bierze udział 18. Brygada Artylerii. Uwaga, bateria. Zadanie ogniowe, bez wstrzeliwania. Cel VC 7101. Stanowisko dowodzenia. Ładunek pierwszy. Zapalnik natychmiastowy. Celownik 546. Kierunek zasadniczy. Zmniejszyć 1,15. 2 pociski
szybkim, ognia! Jestem dowódcą baterii, dlatego zarządzam rzutem ogniowym, gdzie posiadam swoje haubice. W moim przypadku są to haubice samobieżne K9 Thunder 155 mm. Moim zadaniem jest tak naprawdę przekazywaniem im wszystkich rozkazów i dokonywaniu wszystkich czynności, by ten rzut ogniowy był dobrze zarządzany, by ich strzelanie było celne, terminowe, więc tak naprawdę odpowiedzialność leży po mojej stronie, jeśli chodzi o ten zakres. Celem ćwiczenia Dynamic Front 2026 jest integracja narodowych systemów dowodzenia i systemów kierowania ogniem w środowisku państw NATO. Od 2024 roku Siły Zbrojne, Wojska Rakietowe i Artylerii przystąpiły do inicjatywy ASCA. ASCA to jest system, który integruje narodowe systemy każdego państwa do jednego cyfrowego, kompatybilnego środka w celu ujednolicenia przekazywania komend, eliminacji ewentualnych błędów, ale przede wszystkim skrócenia reakcji ogniowej. Poligon pozwala nam na to, żeby strzelać tak naprawdę od 6 do 7,5 km. Jest to taka średnia odległość, jeśli chodzi o nasze haubice, ponieważ możemy strzelać aż do 40 km. Na naszym toruńskim poligonie ćwiczymy pododdziały Dywizjonu Artylerii Samobieżnej wyposażone w armatohaubice K9 Thunder. Bateria Armii Litewskiej jest wyposażona w pancerhaubicę PZH 2000 produkcji niemieckiej i wojska sojusznicze ćwiczą na swoim sprzęcie. Są to 155 mm armatohaubice Paladin. Oprócz tego, jako system rozpoznania wykorzystujemy to, co już mamy w 18 Brygadzie Artylerii. Jest to system poszukiwawczo-uderzeniowy Gladius. Na tym poligonie wykorzystujemy systemy rozpoznawcze, tutaj mówię o samolotach FT-5, które prowadzą rozpoznanie na korzyść wojsk sojuszniczych. Jedynym takim wyzwaniem jest ta współpraca z wojskami sojuszniczymi, ponieważ jest to nasze pierwsze ćwiczenie międzynarodowe. Zrobiliśmy wszystko, co w naszej mocy, by wykonywać zadania na najwyższym poziomie u nas na podwórku. Teraz czas, żeby się szkolić z naszymi sojusznikami. Mam takie swoje powiedzenie, które zawsze przekazuję moim żołnierzom, że jesteśmy skazani na sukces, ponieważ znamy swoje możliwości, wiemy, że jesteśmy wspaniale wyszkoleni, więc wiemy, że jedyną tak naprawdę konsekwencją tego, co robimy, jest tylko zwycięstwo. 특히 이번 다이나믹 프론트 26에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추측이 되어 K9 자주포가 나토의 화력 표준임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독일이나 프랑스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 압도적인 실전 가동률을 뽐낸 K9 운용국들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 2027년부터 K9 도입이 예정된 루마니아는 이번 훈련을 지켜보며 확실히 K9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는데 K9이 가장 민첩하고 오차없이 타격하는 모습을 보며 독일 장비의 연동 오류와 낮은 가동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주 확증 전까지 펜저비치 2000과 K9을 놓고 고민했던 루마니아는 결국 실전 성능을 가장 중점으로 놓고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지 생산 및 전 생애주기 지원을 계약의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최근에는 한화가 루마니아 현지에 축구장 25개 크기의 대규모 공장까지 설립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의 80%를 현지 조달하는 이 공장은 유럽 전체의 한화 기갑 허브가 될 예정이죠. 폴란드까지 질투할 정도로 이 거대하게 설립될 공장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는데요. K9은 에픽타이저일 뿐 진짜 메인 디시는 바로 약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300대입니다. K9과 레드백은 엔진 변속기, 차체 등 핵심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K9 공장을 짓는 것은 곧 레드백의 운영 기반을 미리 닦아두는 것과 같은데 하나는 직접 공장을 세워 현지화율을 높임으로써 EU 국방 자금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점까지 챙기려는 치밀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폴란드가 국산화 명분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레드백 대신 자국산 보르숙을 선택하며 애매하지
겹친 상황에서 바로 루마니아가 머리 좋게 손을 써서 하나를 끌어들인 것이죠. 연간 생산량 120대에 달하는 초대형 든보비차 공장은 단순히 K9 53문을 만들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즉 처음부터 레드백 및 K9 파생형 차량 생산에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수주시 전량을 현지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레드백은 호주와 루마니아를 두 축으로 삼아 전 세계적인 전략 교두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K9 자체의 압도적인 우수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개국에서 검증된 내구성은 K9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약 2,500문 시장 점유율 70%인 K9 덕분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레드백의 가격 경쟁력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부심인 크랩 자주포 역시 차체는 K9으로 쓸 만큼 K9 차체는 마법의 차체인데요. 기갑은 하체다 라는 말이 맞는 게 탄약 운반 장갑차부터 무인화 모델 레드백, 군한 장갑차까지 다양한 파생 장비들이 이 튼튼한 K9 뼈대를 공유합니다. 결국 루마니아 공장은 K9이라는 뼈대를 활용해 각종 장비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종합 병기 창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국의 유럽 멀티 공장, 폴란드의 혹한과 진흙을 뚫고 나토 표준을 완벽히 정복한 K9, 그리고 앞으로 루마니아라는 든든한 발판을 삼아 도약할 레드백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K방산의 거대한 생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제조차 넘지 못한 가동률과 연결성의 벽을 8,000km 넘어 우리 기술이 완벽히 제압했으니 역시 포는 한국하면 포다. 오늘의 한 줄 평, 대한민국이라 쓰고 포포포포라고 읽는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